전투경 레이더는 사실상 처음 개발한 거죠. 200km 탐지한다는 건 상당히 대단한 성과죠. 제일 중요한 거는 엔진의 국산화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제 엔진을 기반으로 한국형으로 진짜 만들었다. 우리가 신경 써서.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6세 전투기는 우리가 한번 해본다. 아예 그냥 독립하겠다, 6세대는. 미국의 랩터가 F-20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KF-22 할 수 있거든요. 전 세계 5대 전투기 강국이라면 우리가 5대, 5번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알려진 거는 200km, 에이사 레이더로 해서 200km를 확보했다는 거는 상당히 대단한 성과죠. 대한민국에서 이 공대공 전투나 공대지 전투경 레이더는 사실상 처음 개발한 거죠. 이게 이스라엘도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뭐 스웨덴 사브사라든지 영국 렌달 셀렉스사, 지금 레오나르도사인데 거기도 가보니까 슈퍼 그리펜, EF 들어간 레이더도 그들이 개발해서 넘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연동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해당되는 제품의 제작사의 어떤 입장을 생각해서 좀 입을 다물고 있죠. 근데 평상시에 해당되는 그 영업 세일즈 책임자라든지 엔지니어들이 수시로 이제 출장을 들어와요, 한국에. 그렇게 해서 협의도 하고, 아니면 서울지사를 통해서. 그런 이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이죠, 좋게 얘기해서. 어려운 상황을 다 극복해서 200km 탐지한다는 걸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면 저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잘 했구나, 노력도 잘 한 거고, 이제 성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KF-11 블록 1이 이제 양산 제품이 이제 향후 이제 좀 넓게 잡아서 1년이면 어떤 실전 무대에 초도기 1호기, 2호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레이더가 먼저 나와서 또 최종 마무리 또 확인도 해야 되고, 왜냐면은 현재 남아있는 이제 무장들, 공대공 미사일의 명중률, 타겟에 정확히 꽂혀야 되는 것, 그런 테스트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려면 이제 화력 제어 레이더, 에이사 레이더가 중요하고, 그래서 당연히 먼저 몇 달 먼저 나와서 장착, 앞에 레이더만 장착해서 무장도 이제 실탄을 장착해서 2026년도 한 해 동안에 완전히 실증을 끝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뭐 순조롭구나, 역시 플랫폼 맞춰서 순조롭구나, 어떤 전자장비, 핵심 전자장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2호 IR도 최근에 이제 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때 무장도 이제 앞으로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 직구하는 게 어느 일정 부분 급한 대로 하지만은 그걸 한국형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현재 장거리 공대공, 단거리 공대공, 그다음에 장공지2 이거는 이제 개발을 시작해서 양산 배치가 보통 이제 2033년 기준에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 전반적으로 KF-11의 어떤 그 후속 마무리 그 개발이 순조롭게 되는 것 중에 이제 에이사 레이더, 그리고 이제 초도 제품이 양산품이라도 이게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 개발한 이제 전자주사식 레이더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실전 부대에서 운영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발견되면은 그걸 수정 보완을 하는 또 기간이 이제 앞으로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실전 부대에서 2027년부터 한 단기적으로 2, 3년 동안 이제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진짜 숙성되고 성숙되고 제대로 된 제품으로서 실전 투입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것도 몇 년 걸려요. 한 2, 3년 또. 그러니까 단계가 이렇게 세세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양산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완벽한 거라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오류를 좀 더 빨리 찾아서 보완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빨리 땡겨서 마련했다. 그래서 그것도 성과다. 잘한 거다. 일단은 뭐 KF-11에 지금 120대 약속된 거 정부에서 확인해주고, 그거는 블록 1, 2라고 하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이걸 이제 해보니까, 외형은 이제 스텔스 전투기 같은 외형을 만들어 봤잖아요, 설계를. 내부 무장창의 어떤 공간을 미리 설계할 때 여유를 두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는 무장들이 개발되면 넣어봐야 되고, 투발사, 투하도 해봐야 되고, 발사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스텔스에 이제 들어가는 단계인데, 블록 3라고 하고 있고, 현재는 KF-XX라고 하죠. 블록 3가 그 옛날 10년 전부터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새로운 단계고, 근데 이제 이 블록 3, KF-XX의 제일 중요한 거는 엔진의 국산화라고 얘기합니다. 엔진 국산화라는 거는 아예 그냥 새로운 그 엔진을 독창적으로 만든다기보다는 바로 그걸 건너 진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 그 K버전이라고 하죠. 그걸 면허 생산 110대, 그러니까 240기를 하면서 뭐 240기 이상이 되겠네요. 여유분을 또 별도로 예비로 사서 도입을 해서 조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기술 기반이 이제 닦여요. 이걸 해보니까 어떻더라. 예전에 F404 엔진하고 좀 차이가 있고, 뭐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게 있어서 다른 또 이게 사실상 엔진이다. 이런 맛을 또 봐야 되고. 그런데 그 전체를 또 미국에서 본사 공장에서 만들어 오는 이제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가격이 또 비싸고. 그러면 이거를 국내 협력 업체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많이 만들어 보자. 미국제 엔진을 기반으로 한국형으로 진짜 만들었다. 우리가 신경 써서 우리 국내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국방 R&D 예산 가지고 한국형으로 적합하게 만들었다. 이 사례가 작년 9월달 세미나, 공개 세미나에서 언급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근데 거기에 등장한 게 두사 에너빌리티였고, 거긴 또 소재에 강하니까 가스톱이라고. 그래서 거의 서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공개적으로 했고, 올해 들어와서 관계자들을 집중적으로 모아서 그것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측에서 그 소개를 가졌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근데 거기서 드러난 게, 이게 한국형 엔진이지 아주 완전한 독창적인, 뭐 러시아나 프랑스 같은 롤스로이스나 독창적인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제 엔진, 414 엔진을 기반으로 우리가 국내에서 다 커버할 수 있는 생산을 여기서 한국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끝나고 동시에 한쪽에서 블록 3를 개발을 이제 할 때 먼저 엔진을 개발 시작을 해요. 비슷한 그 로드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블록 3 플랫폼, 내부 무장을 들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가요. 그래서 같이 만나야 되는 시기가 2040년. 그러면 그때 이제 블록 3를 양산을 들어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물론 그 사이에 외부 이제 도료 문제라든지 외부 이제 그 레이더 반사 면제 이걸 다 이제 테스트를 하겠죠. 돈을 이제 들여서 정부 돈을 받아서. 그래서 그런 단계가 남아 있는 거죠. 2032년부터.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KF-20이라고 그 다음에 블록 3가 아직은 XX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뭐 여러 방송에서 미국의 랩터가 F-20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KF-22 할 수 있거든요. 마치 중국의 뭐 J-35가 F-35 이렇게 수출할 때는 F-35로 되듯이. 그래서 그런 게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아예 트럼프식으로 F-47이라는 명칭이 있듯이 자기의 의미를 넣어가지고. 근데 현재로서는 KF-22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게 이제 사업이 끝나면은 5세대 전투기 이제 생산, 배치, 수출까지 이제 어느 정도 진입하면은 그 다음에 개발을 이제 또 시작을 하는 게 6세대 전투기예요. 이제 그때 가서는 엔진을 완전 국내에서 만드는 독창적으로. 왜냐면 이제 중간에 해봤지 않습니까? 면허 생산이 아닌 한국형을 해봤기 때문에 국내 이제 협력 업체들이 어느 정도 기반을 이제 다 갖게 되고 기술도 이제 잘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기반, 토대로 해서 6세대 전투기는 우리가 한번 해본다. 이제 그렇게 진입을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2050년대 초반을 목표로. 그래서 2040년 이후에 블록 3가 이제 양산으로 넘어갈 때 바로 이제 그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소위 6세대 전투기 한국형. 그래서 이게 지금 갈 길이 바쁘다. 그래서 지금의 KF-22 그 소위 생산 배치 런치 되는 게 시작이다. 진짜 시작이다. 지금까지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실전 배치가 안 된 거 있고, 그다음에 수출이 아직 나가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기대하는 마음과 또 뭐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이 많은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부대 배치가 많이 이제 오픈이 된 거지 않습니까? 기지에서 작전 비행하면은 요즘 문제가 됐던 주변 기지 주변에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기자들이 또 합법적으로 뭐 미리 얘기하고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파가 이제 확산되고 대한민국 공군에서 마치 우리가 그동안 봤던 이제 중국 공군의 J-20이 비행하는 거를 봤듯이 그럼 확산이 많이 되고 수출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KF-XX 블록 3를 이제 하고자 하는 게 마치 F-15K처럼 딱 그런 60대 그런 측면에서 끝나고 다음에 스텔스 전투기는 국산으로 가겠다. 중국의 J-20처럼.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6세대는 우리가 다 수입 이제 안 하고 5세대는 일부 수입했지만은 아예 그냥 독립하겠다. 6세대는. 우리도 이제 전투기 강국이 될 수 있다. 전 세계 대표적으로 뭐 5대 전투기 강국이라면 우리가 5대 5번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쇠퇴하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프랑스의 뭐 F카스라든지 뭐 진행을 한다지만 영국 중심의 뭐 GCAP 이게 지금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열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어갈 수 있죠. 마치 중국이 지금의 파키스탄 공군이 운영해서 자기들이 위력을 발휘했듯이. 뭐 옛날에는 형편 없었죠. 중국제 전투기하면.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도 그걸 이제 목표로 중국 공군이 그렇게 현대화하듯이 우리도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그 국산 전투기 엔진 포함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6세대 개발할 때 진짜 그거는 프랑스의 라팔 같은 모든 거를 국내에서 다 만들어서 장착하는 전투기. 그게 진정한 국산 전투기다. 지금은 약간의 이제 가미가 외국제가 가미된 엔진부터 그러니까. 물론 이제 TO10 때부터 그렇게 왔지만은 단계적인 발전이죠. 마치 육군의 전차가 K1이 미국에서 설계, 포탑 설계고 다 해준 거를 뭐 일부 포탑을 그 에이브럼스 공장에서 받아서 우리가 조립 생산, 사실 면허 생산이라고 표현하더만요. 그 현대로템에서 상무나 이런 임원들이. 그 다음에 그걸 거쳤기 때문에 뭐 업건 사업 120mm 슈퍼 K1A1이었죠. 다 그걸 거친 다음에 K2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게 방산 제품도 되는 게 아닙니다. 단계를 뭐 힘들겠지만 거쳐야만 진정한 이제 국산 무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것도 이제 수출 시장에서 지금처럼 호평을 받는 거고. 그래서 뭐 결국 모든 게 돈과 시간의 싸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불곰 사업으로 통해서 들어온 이제 기술 기반, 뭐 그게 S350이든, 근데 이제 성능을 이제 앞으로 이제 S400으로 제작하는 건데, 러시아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잘 이제 개발이 된 거. 그 부분이 이제 또 우리 한국군이 대량 도입을 한 거. 그래서 이제 천궁 사실 2부터 이제 인정을 받은 거고, 천궁 1은 사실 초기형들은 수출 시장에서 이제 일반 그냥 대항공기 아니면 순항미사일 요격 수준이기 때문에 대탄도탄 그 성능이 이제 들어간 천궁 2가 이제 호평을 받기 시작하고, 동시에 이제 러우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게 수요는 많은데 물건을 살 때가 제한되는 거예요. 뭐 미국제든 유럽제든. 그리고 이제 러시아제는 근본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고, 자기들 쓰기 바쁘고 더군다나. 중국제도 미국을 통해서 제재가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나라에 따라서 이스라엘제를 살 수 있는데, 그거는 원래 전통적인 이제 유럽 국가, 특히 독일. 그럼 없잖아요,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 제품이 꽤 없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제가 뭐 설명을 매번 드린 건데 일본이나 이제 대만이 중고도 쌤이 이제 우리 비슷한 시기에 개발했어요. M쌤을. 근데 걔들은 수출하는 나라들이 아니죠. 물론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그게 어떤 수출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되지 않고 세일즈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회가 우리한테 막 오는 거고 우리는 기반이 전통적으로 지대공 미사일의 강국이었던 러시아제 기술이 들어와서 혼합이 된 거고 어떤 전반적인 운영 규격, 뭐 MRO 규격이라든지 이런 건 또한 이제 미군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이나 옛날에 호크 시스템에서 얻어진 거 그게 다 결합이 됐기 때문에 중동의 사우디나 UAE가 이제 더 사겠다. 거기에 더불어 이제 이라크 동참을 하게 된 거고 발주를 자기들도 살 수 있는 게 대상국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한국제 제품을 사면은 미국이 어떤 게 알 수 없는 그 통제를 받는데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없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전반적인 국제 환경, 나라 대 나라의 환경 서로 이제 어떻게 얽혀 있나, 어떻게 동맹이고 우방인가, 그걸 따져보면은 이제 그 시장들이 열리고 있는 거고 어떤 그 시기에 전쟁 분쟁이 또 잘 이렇게 결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우리가 완성되고 수출 시장에 나갈 수 있는 스타트가 아주 이제 시작이 된 거는 맞죠. 본격적으로 러우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방공 무기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어떤 서로 주고받은 거 그걸 보면서 방어하는 무기, 지대공 미사일, 대탄도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제 다 인식을 했고 그게 옆에서 지켜본 사우디, UAE, 이라크가 이제 급하게 된 거. 그런 반면에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아직 그런 환경이 아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제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이제 드론 정도 아니면 전투기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단품들. 그게 소위 이스라엘제가 이제 대세인데 아직 거기에서 머무르고 있더라고요. 뭐 패트리어트까지 생각 못 하고 있고 이 동남아 시장은 이제 아쉬운 게 여러 가지 K방산의 무기 제품 중에서 천마 단거리 대공 미사일이 있거든요. 프랑스의 크로탈을 기반으로 이제 그 어떤 유형이죠. 그 어떤 설계 참고한 그 크로탈 제품이 있는데 크로탈의 그 시리즈가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해요. 그러니까 천마의 개량령들이 뭐 기획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럴 뭐 지금 뭐 분위기가 없고 오히려 우리는 지금 KAMD 뭐 그거나 이제 LAMD 그런 부분에 더 이제 개발을 주력하기 때문에 단거리 쪽 미사일 시장은 유럽 쪽 IRIST 같은 이제 뭐 암람을 기반으로 한 이제 그런 미사일들 그런 이제 좀 애매모호한 중거리도 아닌 단거리하고 중거리 사이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동남아 시장에서는 조금씩 팔릴 것 같고 우리는 좀 거기서 진입을 아직 못 하고 있고 제품이 옛날 거라서 개량도 좀 본격적으로 안 했고 그 미사일 자체를.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LSM 1형은 말 그대로 초도 제품이에요. 그게 양산 배치하겠다고 올해 그랬는데 소량으로 이제 국한되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LSM 2가 지금 또 개발 시작을 하겠다고 한 거고. 그래서 진짜 이 이스라엘식으로 단계별로 이제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이런 시스템이 더 수출이 되려면은 천궁 3, 그다음에 LSM 2가 또 실전 배치되면 그때 또 이제 더 수주를 받지 않을까 우리가. 그때를 좀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빨리 개발해라. 좀 단축해서 빨리 좀 완성하자. 네, 그런 입장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주변국, 특히 이제 일본, 물론 이제 중국은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공격형이나 이제 SLBM 탑재 잠수함 따로 전력이 또 나눠져 있는데, 일본 해저대하고 비교하면 이제 일본이 3,000톤급 중심으로 꾸준하게 22척 체제를 이제 완비를 했고, 그러면 우리는 잠수함 숫자로 따지면 22척은 돼요. 그렇게 이제 건조하고 있는 거, 아직 그 진수식이나 건조식을 하지 않은 게 이제 앞두고 있는데 9월 정도에. 그런데 9척 갖고 있는 게 209급, 그 다음에 214급, 그리고 이제 장보고 3가 이제서야 세척 체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것도 진짜 진정한 아주 타격력이 강력하고 수중에서 이제 만약 유사시에 격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잠수함 전력은 중잠수함부터다. 209급은 1990년부터 도입이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톤수가 뭐 1,400톤급. 핵심 뭐 무장은 기껏해야 이제 수중 발사 하푼 잠대함 미사일. 제한적이죠, 전술적으로. 두 번째는 이제 214급이 2006년부터 이제 건조되고 도입을 됐는데 여기는 이제 핵심 무기가 한국형 잠대지 순항 미사일. 이것도 역시 뭐 좀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뭐 해안이나 뭐 적 함정이나 이런 경우에 제한된다는 거죠. 수중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아무리 이게 AIP 뭐 이런 걸 도입을 했어도 그것도 2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또 시스템이 좀 지금에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개량을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또 손을 봐야 되고 그러면 실질적인 어떤 아주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름대로 이제 수중에서 머물 수 있는 원자력 추진은 아니지만은 좀 길어진 게 장보고 3거든요. 지금 배치 1 사업은 끝났고 배치 2 사업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도입이 되고 먼저 그 209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제 도태를 시키거나 훈련용 잠수함으로 돌려야죠. 그래서 진정한 지금 해군의 전력이 수중 전력이 아직도 가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도 이제 원자력 추진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그거는 뭐 호주의 오커스 사업이 실체가 이제 잠수함이 건조돼서 이제 뭔가 많이 이제 언론에 타야 되는데 그래 이제 분위기 조성이 또 되고 그때 가서 새로운 미국의 정부가 이제 승인을 뭐 한다든지 뭐 좀 여러 가지
그 환경이 조성돼야만. 그래서 아직은 뭐 2025년에는 너무 좀 이른 거고, 원자력 추진은 욕심은 많은데, 뭐 기반도 있다고 하지만은.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와닿을 수 있을 정도의 진입을 하려면은 2030년대 중반은 가야 되지 않을까. 빨라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잠수함, 수중전력은 아직도 뭐 완성이 안 됐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 수출에 있어서 폴란드하고는 이제 캐나다가 대두가 됐는데, 폴란드 수출 사업에 대해서는 두세 차기를 하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들려요. 폴란드 군부가, 그다음에 그 해당되는 정부가 기존에 이제 먼저 정부에서 했던 발주는 이제 어떻게든지 뭐 인정을 하거나 우리가 또 교섭이 들어가서 그걸 유지해라 하면은 이제 양국 간의 관계가 있으니까 전차, 자주포, 뭐 FA50은 이제 유지를 하더라도 다른 분야, 무기 체계까지 한국 거를 사줄 필요는 이제 없다는 이제 압력을 받고 있거든. 특히 이제 이런 수중 전력, 수상 전력은 유럽에서 해결해라. 전통적으로 이 해군 무기는 또 유럽이 아직은 강세다. 그건 어느 정도 육군의 뭐 전차와 달리 그거는 해줄 수 있다. 뭐 독일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네덜란드든 뭐 기반 기술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대신 이제 캐나다의 사업은 최대 12척이라 하는데 이게 또 이제 어떤 그 나라 경제 사정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꼭 그걸 12척을 채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수중 전력 완비, 수출이 이제서야 뭐 얘기가 하고 있는데 너무 큰 기대를 하다 보면은 마치 호주의 호위함 사업 실패하듯이 그럴 좀 여지도 좀 있다. 한편으로는. 보수적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오션이 특히 캐나다 잠수함 수출에 대해서는 어쨌든 응원을 좀 해줘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뭐 이해관계를 떠나서 또 유럽 시장을 놓칠 수는 또 없으니까 그리스 시장을 또 좀 잘 이렇게 영업을 해서 잡아놓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또 성공이 되면은 남미 시장이 또 있어요. 걔들 아직 돈이 없어서 수중 전력은 현대화를 못 하는데 걔들 잠수함이 뭐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엄청 노화된 그 209 시리즈들. 그게 우리가 이제 수출 시장 대상이 되는데 하나오션에서는 한 3년 전 기준으로 거기 임원분들 얘기하시기가 조사는 다 끝났는데 돈이 없어 걔들이. 그게 벌써 3년 전에 얘기했으니까. 그럼에도 하나오션은 잠수함을 잘 만드니까 하여튼 좀 장기적으로 그 대체 시장을 우리가 좀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뭐 상당히 좀 응원을 하고 있어요. 잠수함 수출은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순서상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게 폴란드가 먼저라서 좀 그게 좀 불편하죠. 그 다음에 캐나다가 될 것 같은데 걔들은 또 스케줄이 너무 좀 변동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발표되는 언론상에 발표되는 걸 그대로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보수적입니다. 잠수함 수출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상당히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초창기예요. 이제 연구하고 있고 이게 현실성이 있다 없다를 지금 따져보고 있기 때문에 무기체계에 적용되려면 이것도 몇 년 걸려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세미나에서 발표해도 상당히 뜬구름잡기 얘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드론은 또 어떻게 우리를 지금 하고 있나. 이게 공교롭게도 어떤 정치적인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배제하고 배경을 정치적인 거, 뭐 이런 성향을 배제하고 말씀드리면은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 먼저 10년 전에 2014년 뭐 15, 16년에 민수형 가지고 마치 리모트 컨트롤 RC같이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보냈잖아요. 한 바퀴 훑고 가고 이쪽도 훑고 저쪽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먼저 실용화를 한 거예요. 정찰, 소형 드론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열받고 여러 가지 참 속상하고 우리 군 쪽에서는 그리고 드작사를 만들었죠. 드론 작전사령부를. 양주 쪽에 사령부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전 투입을 해본 거잖아요. 소형 드론은 우리도 보낸 거잖아. 그래서 삐라를 뿌렸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게 시차가 이제 10년 사이인데 그런 부분 정찰용으로는 이제 서로 해본 거죠. 상당히 위험한 건데 그게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유엔사의 통제를 받아서 그런 걸 할 수는 없게 돼 있고 미국이 통제를 또 그런 측면에서 유엔사에 존치를 해놓는 게 좀 그런 거죠. 잘못하면 이제 전쟁은 비화될 수 있으니까. 이 배경은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실전 개념으로 해본 거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문제죠. 다음 단계는 이제 파괴적인 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8월 초순 기준으로 수입산, 자폭 드론 개념으로 이제 메고 다니는 거. 물론 이제 러우 전쟁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띵 하고 띄우는 이제 콥터 중심인데 우리는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 기관 메고 다니는 거. 특전사 중심으로. 라고 풀러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뿅 써서 자폭하는 거. 북한도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뭐 이란제라든지 다 이제 공작까지 세우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남북한의 파괴적인 드론 싸움은 이제 또 시작이다.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대적인 무기, 그러니까 원자 폭탄을 제외하고 ICBM 같은 걸 제외하고 일반적인 재래식 무기 개념은 이미 1차 세계대전 때 다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드론이 들어갑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이 아니더라고. 1차 세계대전 때 드론, 그러니까 무인 비행체, 전차, 잠수함, 전투기. 이때 1차 세계대전 이미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거듭 시대를 지나면서 발전을 하고 이제는 결국에 AI가 접목이 되면은 마치 우리가 영화, 터미네이터 그런 시리즈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서 나왔던 것들을 이제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제 보는데 멀지 않았다.
아마 2050년대에는 일반화되지 않을까. 2040년대부터 많이 이렇게 보급되면서.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사람 머리에서 나온 영화 시나리오나 그 스토리, 장면들, 설정들. 그게 결국 인간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현실화 된다는 거.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영화로만 이제 볼 수가 없는 그런 측면에서 좀 미래가 두렵습니다. 방산업체나 국방원연구소 포함시켜서 열심히들 이제 개발하고 양산 배치해서 내수를 다 충족을 시켰고 우리 국군에게 이제 다 배치하고. 근데 중간에 항상 한 12년 전부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업체들이 수출 시장에 나가기 전에 혼자 다 먹어도 모자라다는 개념이 이제 자리 잡고 아니면 저 상대방 것을 뺐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들어온 걸 차단하고 내가 다 먹어야 된다는 논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작용 시작한 게 2014년부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워팩 문제가 한때 있었고, 그때 저는 역시 속상했죠. KT전차 연관된 거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잘 그게 뭐 중간에 잘 타협이 돼가지고 국산화에 성공했고, 물론 이제 성능을 이제 요구하는 것도 좀 높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잘 됐다. 아, 이제 전차를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뭐 이제 해외 독일 업체 랭크사가 저 계속 해먹는 거 나도 싫다. 어느 일정 부분 처음에는 어쩔 수 없었는데. 그래서 그게 좀 진정되니까 두 번째가 이제 해상무기. 그 수상전투, KDDX가 양대 업체가 서로 이제 이거를 혼자 먹어야 된다는 식으로 아니면은 똑같이 나눠 먹자. 그 양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부작용이 결국에는 해군이 피해를 보는 거죠. 해군이 이제 1990년대 초계함, 포항급이라든지 울산급 호위함 사업을 마무리 단계가 9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해군이 국내에서 만드는 걸로, 물론 이제 엔진은 다 미국제 도입하고 했는데, 뭐 함포는 이제 뭐 이태리제를 한다든지, 거기 들어가는 세부 장비들은 여전히 유럽제라든지 뭐 미국제를 해서 그래도 전체 인티그레이션 다 통합된 게 미국제 벗어나긴 했죠. 그래서 기반을 이제 90년대 초반, 93년까지 획득을 잘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성과를 본 게 참수리급 그 고속정 포함해서 99년도 이제 최초의 그 해전 본격적으로 부닥친 거. 상당히 우리 국민들도 불안하게 보면서도 성과를 이제 우리도 이제 국산 무기로 이렇게 막을 수 있다. 자신감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2002년에 연평해전에서 이제 뭐 전술이 근접해 쏘는 것 때문에 모든 전술이 다 우리도 바꾸게 되죠. 원거리에서 그냥 때려잡자. 그래서 탄생한 게 FFG, 소위 연안 호위함 사업이 1차 인천급이죠. 2차 뭐 대구급, 지금 3차 충남급, 또 4차도 이제 발제가 돼서 시작을 할 거고. 이게 이제 24척 체제로 가기 위한 건데. 그래서 이것까지는 이제 잘 연속적으로 잘 되나 보다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생긴 게 중간에 가격을 싸게 해서 들어오는 건조를 싸게 해주겠다 하는데 지금 SK 이제 오션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에 이제 건조 물건을 보니까 뭐 그렇게 문제는 없다 하는데 해군이 인수해서 가동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거 좀 가격을 경쟁시켜서 싸게 좀 도입을 하려는 방사청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 그러면서 또 불거진 게 KDDX. 이게 기존에 이제 우리가 KDX 시리즈라고 해서 KDX1, X자 빼들어서 KD1. 뭐 연안 그 기함이죠. 연안 전투함에 2, 6척, 그 3척, 6척, 3척인데 이게 지금 2004년 중심으로 빠르게 신속하게 아주 새롭게 등장해서 한번 반가웠고, 야 드디어 우리도 미사일 수직 발사기 MK40이라도 기반으로 한 현대화된 구축함을 보유하게 돼서 좋았는데 어느덧 2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대체할 준비를 또 해야 되잖아요. 30년 차 되면 이제 교체를 딱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KDDX가 저렇게 업체의 어떤 이권 싸움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걸 한 번에 다 먹거나 나눠 먹지 않으면 이제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한쪽 회사가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게 빨리 컨셉이 나와서 건조식을 거쳐야만 그 해외의 어떤 그 함정들 구축함 지금 이제 호위함으로 통칭하거나 초기함이라고 하는데 그 도입 예정된 나라들이 이제 그걸 입지를 하는 건데 전혀 지금 못하고 있고 그 와중에 부작용이 이제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실패했고 대우급을 제시한다든지 확증이 안 된 뭐 충남급을 보여줬다든지 이게 미사일 발사기 숫자도 모자라는 게 거기는 호주 오세아니아 지역은 광범위한데 그래도 태평양 지역인데 이게 연안 전투함을 제시했으니까 이게 뭐 먹히지가 않았죠. 가격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K방산의 발목을 잡는 그 다음은 이제 수출 시장인데 그래서 유독 해군 분야 무기 체계들 사업들이 참 진전이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지상군 무기 체계하고 좀 단품이지만 항공 분야는 그래도 좀 진전이 있는데 유독 해군 무기가 제일 진전이 없다는 게 여러 가지로 이제 앞으로 향후 단기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제 건조에 돌입을 할 건지.